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문제가 뭐였을까요? 3번은 C 교사가 언급하는 동그라미 4번의 개념을 설명하는 개별화 수업의 개념, 그리고 특징 두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4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 정도를 지속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검사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죠. 성취 목표의 달성을 돕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쭉 C 교사가 C 선생님이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도 약간의 어떤 힌트가 있어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위한 자료가 예전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성취도 향상 정도를 지속적으로 검사한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검사. 계속 검사를 한다는 거죠. 계속 검사를 하는 거. 그게 어떤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개별 처방식 수업이 이 IPI, 이게 바로 이 C 교사가 얘기하는 그 방안이에요. 그 개별 처방식 수업이 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이라 그래서 IPI라고 합니다. IPI. 자, 그래서 개별 처방식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면요, 단원별로 진단, 처방, 평가, 그런데 특히 반복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를 완전 학습에 이르도록 하는 교수 학습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개별 처방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이게 배치 검사 있죠. 배치 검사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리고 사전 검사, 그리고 진도 확인 검사, 그리고 사후 검사. 이 사전 사후가 그겁니다. 그냥 이 교수 학습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실제 수업이에요. 수업 전에 한 번 하고요. 수업 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 사후 검사를 했을 때 학습 목표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고요.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다시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죠. 근데 수업에 어떤 수업을 쭉 진행을 했는데 이걸 교육 목표를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학습 목표를 달성을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난이도를 좀 낮춘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교육 자료를 접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에게 이제 그 맞춘 어떤 교육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한 평가 모형이 바로 이 평가 모형이 아니라 교수 학습 모형이 바로 이 개별 처방식 수업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별 처방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특징이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게 이제 방금 전까지 개념 얘기를 했었죠.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징 두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특징이 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계속적인 점검 및 평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아까 얘기를 했죠. 진단 배치 검사,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임베디드 테스트, CET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학습이 이제 크게 단원이 있으면 그 안에 소단원들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들에 대한 학습이 그 평가예요. 소단원을 잘 충족을 했느냐. 예를 들어 사칙연산을 공부를 하는데 덧셈을 알았느냐, 곱셈을 알았느냐, 다 알아야지 끝나는 건데 사칙연산이 덧셈, 뺄셈을 알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 알았으면 오케이. 그러면 곱셈을 이해하느냐, 나눗셈을 이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속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도 확인 검사를 하고요. 진도 확인 검사가 어느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끝났다 싶으면 이제 사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포스트 테스트라고 그래서 이거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합니다.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이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IPI의 어떤 형태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특징 중에 하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별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요건 안 중요합니다. 요런 것들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뭐 요런 것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합니다. 진단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개별학습 진단 검사가 이제 그 배치 검사죠. 배치 검사. 그래서 배치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 검사 또는 배치 검사를 실시하고 개별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은 자료를 제공하여 개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게 진단 검사가 이제 배치 검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후 검사도 사실 진단 검사의 하나죠. 그래서
진도 확인 검사나 이거 다 진단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학습의 어떤 성취도를 계속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진단 검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종료되었을 때, 단원의 학습이 종료되었을 때 그걸 다 이해를 했다.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얻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가고, 그거를 못했다. 그러면 또 다시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복 학습을 할 때 똑같은 거 주면은 또 효과가 없을 게 분명하니까 다른 형태로 바꿔진 어떤 학습 자료를 주고 과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혼자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요즘에는 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이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뭐 컴퓨터 에이디드 인스트럭션 이런 거 있죠. 그 CAI나 CMI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CAI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보조를 해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학습 자료가 가득 있습니다. 가득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컴퓨터가 이 학습자가 이 정도의 어떤 학업 성취도밖에 성취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를 바로 꺼내서 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문제은행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특징인데 요거는 그냥 어떻게 생겼나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지만 뭐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 개별학습이 끝나면 해당 단원에 대한 성취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바로 사후검사입니다. 사후검사, 포스트 테스트예요. 그래서 포스트 테스트를 거쳐서 성취 목표, 원래부터 사전에 결정되어 있던 학습 목표, 성취 목표를 달성을 했다면 다음 단원으로 학습이 이제 진전이 되고요. 그게 이제 성취 목표 달성을 실패한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원에 대해서 지금 단원에 대해서 어떤 재검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개별 처방식 수업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특징이 이게 또 있어요. 교사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사의 역할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의사결정자예요. 왜냐하면 개별 처방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수업을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시문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A 선생님이 아이들 개별 처방식 수업을 이제 적용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개별 처방식 수업을 적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 계획을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교수학습 어떤 모형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하는 게 교육과정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일단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디가 틀렸나요? 하면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일단 개별 처방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나요? 그게 바로 컴퓨터, 아까 CAI라 그랬죠. 컴퓨터 에이디드 인스트럭션,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 컴퓨터가 해주고요. 그리고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그걸 해줘요. 컴퓨터랑 보조교사가 그 수업 내용에 대한 어떤 전달을 하고요. 선생님은 뭐를 하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요 학생의 어떤 각각의 학생의 성취도를 진단하고 그리고 성취도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시험을 보면. 그 성취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 학생은 이러한 형태의 학습 자료, 이러한 수준의 학습 자료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학업 성취도를 보였으니 그러면 이번에는 뭐 다음 단계로 진전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재학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재학습을 할 때 이 학습자는 어떠한 형태의 학습 자료가 더 잘 맞는 것 같으니 이러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하겠다. 이런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의사결정자.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이 의사결정을 계속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명 있잖아요. 한 명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명만 보면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철수만 본다고 쳐봐요. 그러면 1대1로 전담 마크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봐야 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서울시 중학교 같은 게 25명 내에서 30명 사이 내외죠. 대충 25명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 한 분이 25명을 들여다본다. 근데 그거를 다 처방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몸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 되죠. 네,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컴퓨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결정만 내리면 학습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주니까. 학습 자료까지 새로 다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IPI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결정자다.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가르침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없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거는 컴퓨터. 그리고 보조교사. 이 둘이 실제 학습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선생님은 이 진단과 처방에 거의 몰빵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노동력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과별, 학년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상세와 계열화한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거. 맨날 보는 얘기죠. 어디서 봐요?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런 데서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처방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사용 이거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요. 이게 그 개별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적인 형태의 수업이 아닙니다. 그냥 맞는 거를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어떤 사용해야 하는 어떤 교육 모형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동에게 맞는 어떤 그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뭘로 갖다 쓰냐? 도구로 갖다 쓰는 거죠. 도구로. 그래서 다른 어떤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이제 뭐 좋다. 아니면 뭐 교육적 어떤 장치가 뭐 효과가 좋다. 이러면은 그냥 갖다 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정적인 형태의 어떤 수업 형태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리고 개별적 학습 진도 및 독립적 학습을 허용한다. 왜냐면 당연하죠. 왜냐면 학생들별로 진도도 다르고요. 더 예민한 형태의 자료도 다르고요. 그리고 학습 방법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의 어떤 특성에 맞춘 그러한 수업 자료를 제공할 뿐더러 그 학생의 어떤 진도별로 수업을 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인쇄 자료라든가 시청각 자료라든가 보조교사라든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조교사랑 컴퓨터, 이게 컴퓨터죠. 컴퓨터. 이 두 개, 보조교사와 컴퓨터, 이 두 가지 존재가 학생들의 학습을, 내용 학습을, 강의를, 전통적 형태의 어떤 강의에, 컴퓨터와 보조교사의 어떤 지분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치 검사, 사전 검사, 그리고 진도 확인 검사, 사후 검사. 요 네 가지가 계속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쳇바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다가 사후 검사에서 OK가 떨어진다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이렇게 되는 게 개별 처방식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끝났고요. 4번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고 오시죠. D교사가 언급하는 동그라미 5번의 개념을 설명하는 학교 조직의 유형과 그 핵심 아이디어 3가지를 물어봤어요. 자, 5번이 뭔지 보러 가시죠. 문제를 보시면 여러 교사가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반성적 실천을 공유라고 했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죠. 자, 여기 근데 여러분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되게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기가 얘기했던 생기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학 개론책에서는 대부분 센즈 또는 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기가 맞습니다. 생기. 아주 생기가 많이 도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기가 얘기했던 학습 조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 보겠어요. 일단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쓰셔야겠죠. 이걸 안 쓰면 그 뒤에 아무리 잘 써도 다 빵점이죠.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는데요.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여러 명의 교사가 교수 학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교수 학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목적이 뭐다? 교수 학습 능력의 향상이다. 가르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수 학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학습한 후 그리고 각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적 능력의 발달을 도모하는 집단. 이게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정확한 정의예요. 자, 그러면 집단적으로 학습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스터디 한다는 거예요, 스터디. 여러분 이제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그 친구들이랑도 하고요. 이제 친한 뭐 선배, 후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스터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죠. 그 모여서 학습하는 게 그냥 이겁니다. 집단적으로 학습하는 거, 스터디 하는 거예요, 스터디. 이게 뭐 케이스 스터디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가 학습 자료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학습 자료는 어떠한 형태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법 같은 거, 영어 문법이라든가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계산 같은 거 있죠. 나눗셈 같은 거 곱셈보다 훨씬 어려워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스터디 같은 걸 합니다. 교수 방법 자체에 대한 스터디도 하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걸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저거는 저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서 뭘 하느냐. 반성적 실천을 공유한다 그랬어요. 반성적 실천이 뭐냐면요. 여기서 스터디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본 다음에 이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과 맞아 떨어졌는지, 맞아 떨어지지 않았는지, 일단은 맞아 떨어졌으면 왜 맞아 떨어진 거고, 왜 안 맞아 떨어졌으면 왜 안 맞아 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분석을 한 걸 이제 학습 공동체에 들고 가요. 그래서 쭉 모여가지고 제가 저번에 이러한 방법을 써봤는데, 수학이라고 해봅시다. 수학에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을 해봤는데, 여러분 직소는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교육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은 토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푸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멍청이였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끼리 그런 걸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실제로 수학과에서 이제 이 사칙연산 같은 거를 스터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근데 뭐 아무튼 일단 그냥 제 뇌피셜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실천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쓰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의견을 나누고 나서 이제 그 의견 나눈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칙연산에 대해서는 직소를 안 쓰겠죠.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찾아낸 방법은 사칙연산을 교육하는 데는 직소는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적 능력, 이게 바로 교수 능력입니다. 교수 능력. 선생님이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랑 우리나라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OECD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수 능력의 발달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자, 이거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생기가 주장한 학습 조직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헷갈릴 수 있나? 나는 그런 걸 헷갈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그거는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름도 비슷하죠. 학습 조직. 이거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많이 다르죠. 똑같으면은 학습 조직이라고 뭐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학습 조직은 뭐예요? 학습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직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고 또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가 이어지고 장려되며 그리고 집단적인 열망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동시에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을 해나가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조직이 바로 학습 조직입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냥 이건 뭐냐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가르치는 능력 향상이 목적이에요. 가르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수험을 잘하는 능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 사이에서도 학습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수학습 능력에 대한 어떤 기술, 스킬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합시다. 그거는 뭐예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예요. 그런데 학습 조직 같은 건 뭐라고요? 그냥 자신의 능력 자체를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축구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여러 있다고 해봅시다. 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개인기 연습을 해요. 축구 개인기. 이분들은 자신의 직업이 축구랑 하등의 관련이 없죠. 체육 선생님이라고 해도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문적인 능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축구는 그냥 체육 선생님일 뿐이지 축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자기가 취미 생활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개인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 분야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인 거지만 교육에 대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학습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축구를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 축구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가 이제 장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훈련을 하는데 이런 걸 훈련한다고 해봅시다. 몸싸움 훈련을 해요. 몸싸움을. 그럼 몸싸움 훈련하는데 그거를 줄다리기도 훈련을 한다고 해봅시다. 약간 좀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어떤 자기의 어떤 개별적인 스킬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향상시키면 오케이, 굿.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가르치는 스킬의 어떤 향상 이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 그냥 같이 모여서 하는 거. 그게 학습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5가지 훈련, 디시플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이 있어요. 이 학습 조직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훈련이 어떤 책에는 수련, 계율, 그 과정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시플린을 학습 조직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학습 조직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적 기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완성이 있어요. 자기 완성. 자신의 어떤 삶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접근 방식을 좀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자기 완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역량 있잖아요. 역량의 어떤 확대. 이 방법이 이제 있어야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 완성. 두 번째가 사고의 틀입니다. 이게 멘탈 모델이라고 해요. 멘탈 모델.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전제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맞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맞게 알고 있나?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틀린 점이 있다거나 약간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거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발견이 되면 그걸 또 다시 새로이 리뉴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고의 틀, 멘탈 모델이 있어야 학습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 갖고 있던 관점이 틀린지 약간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미치는 어떤 영향 그거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공유된 비전, shared vision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그 조직이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랑 A 선생님이랑 B 선생님이랑 3명이 있다면 이 3명이 조직을 이뤘다고 하면은 그 조직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마실 수 있는가? 술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마시고 집에 갈 수 있는가? 맨날 나는 밤늦게까지 술을 먹어서 그 다음날 길길돼서 문제였는데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취기가 딱 올라오고 집에 기분 좋게 갈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걸 연구를 했다고 합시다. 학습 조직이죠, 학습 조직. 그런데 이 원칙과 어떤 조직의 목표에 3명이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한 명만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 목표에 대한 학습 조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공감대와 그런 원칙 이런 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학습 조직의 어떤 그 중요한 디시플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단적 학습 이것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모양 자체는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해보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는데 그걸 쉐어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어떤 집단적인 사고를 통해서 개인적인 능력의 어떤 단순한 합을 능가하는 어떤 새로운 지혜를 창출해내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스템 싱킹, 시스템적 사고라 그래서 그 어떤 조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성요인을 통합적인 이론과 실천의 차원에서 어떤 융합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시스템적 사고인데, 이 6가지가 있어야 그 학습 조직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디시플린이 다 다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행정학의 어떤 내용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교육행정학이라기보다는요, 행정학 또는 경영학에 좀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습 조직은 출제가 되기가 살짝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교사의 어떤 자기 완성이라든가 교사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기 완성이라고 합시다. 교사의 자기 완성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맨날 아이들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뭔가 나의 뭐 이게 사실은 위생 동기위생 이론 있죠. 그거랑 엮어서 어떤 교사의 어떤 동기 수준 이런 거랑 엮어서도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학습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어떤 좋은 게 없을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동료 교사랑 뭐 상담을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학습 조직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출제한다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출제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학습 조직이라고 뭐 못 낼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봤던 게 일단 학습 조직에 대해서 일단 물어봤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3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물어봤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3가지 핵심 아이디어. 자, 이게 뭐냐면요, 이 3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야 전문적 학습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여기서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도 여전히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생들의 학습이 보장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일단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염두에 두고 그 교육 능력, 수업 능력 신장을 이제 목표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협력적 문화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되게 잘해. 근데 자기보다 약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다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격차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금 잘하는 사람이 조금 못하는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점을 좀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이런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문화, 도울 게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협력적인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3가지 핵심 아이디어 중에 2번째입니다. 그리고 결과 중시. 이게 뭐냐면요, 그냥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업을 잘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아웃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웃컴. 그러니까 리절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뭔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아웃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제가 쓰고 있지 못하던 어떤 교수학습 기술을 습득을 했다, 그런 거면 이제 아웃컴이 있는 거죠. 왜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옛날에 못 썼던 거 이제 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일단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뇌피셜 같은 차원에서 계속 뭐 이론적인 얘기는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적용을 해보고, 이게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것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들고 와서 그걸 공유를 하고, 그러면 그 공유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교수학습 능력의 어떤 그 피드백을 하고, 그 새로 피드백을 한 그 수업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을 다시 현장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3가지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핵심 아이디어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협력적 문화가 하나, 그리고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 그 세 가지가 핵심 아이디어인데 이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6가지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드포랑 이커라는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좀 출제 가능성이 약간 높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미션, 비전, 가치, 그리고 협력적 팀 구성, 그리고 집합적 탐구, 실천 지향 및 실험, 지속적 개선, 결과 지향성. 이게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말해드렸던 어떤 그 핵심 아이디어, 그거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공유된 미션과 비전과 가치, 당연하죠.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목표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과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나는 이번에 L 발음과 R 발음을 우리는 이번에 L 발음과 R 발음을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걸 해봅시다라는 어떤 스터디 모임이 결성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한 목표에 공감하는 영어 선생님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어떤 공유된 미션이 있고요. 그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장시키고 싶은 어떤 교육 스킬을 딱 정한 거죠. 미션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봅시다. 그리고 뭐 가치, L과 R 발음 구분을 잘하면 라면과 라면 이거를 구분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된 미션과 비전, 가치 이런 거 있다는 거고, 협력적 팀 구성, 집합적 탐구, 이거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거죠. 같이.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리고 집합적 탐구.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탐구를 하니까 공동으로 탐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실천 지향 및 실험. 요거는 결과 지향성. 6번째 결과 지향성과는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일단은 해보고 나서 그걸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게 스킬이 가르치는 스킬을 뭔가 배웠는데, 예를 들어 직소 1, 2, 3를 구분해서 막 가르치는 능력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에서 익혔다고 해봅시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수업에서 안 써봐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써먹어야죠. 학습한 거를 내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걸 학습을 했는데 왜 안 씁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천 지향입니다. 그리고 실험 똑같은 얘기예요.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결과 지향성, 이거는 그렇게 해서 계속 반성을 하고 자기의 교수학습 능력을, 교수학습 스킬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전보다는 향상된 어떤 스킬, 이걸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 개선이 바로 이겁니다. 계속 피드백을 하잖아요. 이걸 해보고 안 돼, 안 돼, 돌아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렇게 바꿔보고, 이렇게 갔는데 안 돼, 돌아가. 이러면 또 바꾸는 거죠.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튼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피드백이 있는 거고요. 계속적인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핵심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6가지 특성. 이건 드포와 이커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호드. 이분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특성을 조금 다르게 이제 정리해요.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여긴 6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시문에서 문제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특성을 6가지를 요구를 한다면 드포와 이커가 주장한 요 내용으로,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요 내용으로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5가지를 요구하면 호드가 얘기한 거를 가져다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개 내용이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없네요. 여기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 가치와 비전 공유, 똑같죠? 요거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가치와 비전의 공유,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가 지원적이며 공유된 리더십. 왜냐면 공유된 리더십이라는 게 shared 리더십이잖아요. 그게 shared 리더십이 뭐냐면 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된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자기의 일에 책임을 갖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자신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이러한 어떤 리더십 같은 게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적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떤 니드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원하고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거를 자신이 스스로 제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필요하세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적이며 공유된 리더십 이런 게 있을 수 그런 게 두 번째,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집합적 창의성입니다. 이거예요. 그냥 아까 뭐 있었죠? 요거 집합적 탐구랑 비슷한 내용이죠. 집합적 창의성. 이게 뭐냐면요. 집단학습이에요. 집단학습. 집단학습의 실천 및 적용이 이제 바로 이 집합적 창의성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단 지성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집단학습의 실천과 적용이 이제 집합적 창의성이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된 개인학습. 학습 자체는 개인이 하게 되는 거죠. 학습 자체는. 왜냐하면 탐구는 공동으로 탐구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거는 개별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는데 2명이 같이 들어가서 하나요? 3명이 같이 들어가서 적용을 하나요? 아니죠. 자기 수업에는 자기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 경험을 자기가 실제로 수업에서 그 어떤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에서 학습을 했던 그 스킬들을 실제 수업에서 사용을 해보고 그거를 다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한다는 거죠. 경험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유된 개인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적 환경. 예를 들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한다. 그러면 뭐 교장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간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학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준다든가 뭐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준다거나 뭐 남는 교실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지원적인 환경이 마련되면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가치와 비전의 공유, 그리고 지원적이며 공유된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가 집합적 창의성, 네 번째가 공유된 개인학습, 5번째가 지원적 환경. 이 5가지로 요약이 된다면 이제 호드가 얘기했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하겠고요.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에 나온 6가지로 요약이 된다면 드포와 이커가 얘기했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어떤 특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6가지 지금까지 이제 쭉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죠. 이제 요약하고 빠르게 요약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어쇼 모형 얘기를 했었죠. 어쇼 모형이 뭐라고요? 교수 매체 및 교수 매체의 선정과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인데 효과적인 교수 매체 활용을 위해서 고안된 모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매체를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매체를 활용해서 그러한 실제 수업 상황을 고려한 설계를 전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사가 뭔가 멀티미디어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일단 어슈어 모형이 아닌가 라고 일단 의심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어슈어 모형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분석이 제일 처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학습자 분석 같은 경우는 그 단계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학습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분석 3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2번째가 출발점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3번째가 학습 양식을 분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의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그 프린트물에 있고요. 근데 이걸 왜 해요? 이걸 왜 합니까? 바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교수 매체, 교수 방법, 그리고 학습 자료의 선정 기준 요 3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 얘기를 했었죠. 교육과정을 공식성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고 영교육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식적 교육과정은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나 뭐 교육청에서 지정을 한 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문서화하기 곤란한 교육 의도 또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존재함으로 해서 공식적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우연히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교육적인 효과를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보수적인 관점과 진보적 관점, 급진적 관점이 있는데 급진적 관점은 가져가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이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급진적인 관점은 학교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선생님 뽑는 시험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급진적인 관점은 약간 내려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슬쩍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문서하기 곤란한 교육 의도까지는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두면 좋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재적 교육 과정의 발생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군집성이라든가 상찬이라든가 권력관계 그리고 공식적 교육 과정이 하면은 무조건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핸드아웃에서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잭슨이 얘기한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의 발생 원인이 있죠. 그거랑 맨 마지막에 기타 원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물리적인 조건이라든가 행정 조직 또는 뭐 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회적인 심리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 그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김종서라든가 드리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기타 원인과 잭슨이 얘기했던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의 발생 원인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별 처방식 수업이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단원별로 진단, 처방, 평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히 뭐가 반복이 된다 그랬죠? 평가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평가가 어떤 평가가 반복이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배치고사, 두 번째가 사전검사, 그리고 진도 확인 검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후검사 이 네 가지가 계속 쳇바퀴 돌듯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후검사, 맨 마지막에 단원이 종료될 때 사후검사를 한다 그랬죠. 진도 확인 검사는 언제 한다 그랬죠? 학습 후에, 그 소단원의 학습 후에 한다 그랬어요. 대단원의 학습 후에는 사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후검사를 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다음 단원 사후검사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재학습. 아시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징이 뭐예요? 제가 이제 별표를 몇 개 쳐드렸죠. 별표를 몇 개 쳐드렸는데 요거 보시면 계속적인 점검과 평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 뭐 중요하지 않고 요것도 뭐 중요하지 않고 요거 진단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수준에 알맞는 자료를 제공해서 개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강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아시겠죠? 의사결정만 합니다. 처방에 대한. 그러면 강의는 누가 하나요? 교사가 안 하면 누가 한다 그랬죠? 컴퓨터랑 보조교사 요 둘이 이제 강의 내용을 책임을 집니다. 선생님은 진단과 처방에 집중을 해요. 의사결정에 더 집중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뭐 CAI, CMI 이런 거 쓴다. 보조교사도 쓴다.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있다 그랬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교사가 교수 학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학습한 후 각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적 능력, 그러니까 교수 능력이죠. 교수 능력의 발달을 도모하는 집단. 이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정확한 정의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생기가 주장했던 학습 조직이 있습니다. 학습 조직.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조직 구성원의 어떤 능력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적이고 개방적으로 사고하고 뭐 이런 조직이에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책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학습 조직이 이름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나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수 학습 능력, 가르치는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확고하게 그걸 목표로 합니다. 확고하게. 그래서 학습 조직과는 달라요. 학습 조직은 본인의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스킬의 어떤 증대 그리고 뭐 향상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데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이제 뭐 아이디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적 핵심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6가지 특성을 이제 드포 아이콘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5가지를 호드가 또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PPT나 자료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자면 가치와 비전의 공유, 그리고 지원적이며 공유된 리더십, 집합적 창의성, 그리고 공유된 개인학습, 그리고 지원적 환경 5가지가 호드가 정의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하면은 드포 아이커가 정리한 걸로 대답을 하시고 5가지 같은 경우에는 호드가 정리한 걸로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실은 드프와 이커가 정리한 게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프와 이커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이제 5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